빨갱이를 새로 정의를 하면 이런 거죠. 대한민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열을 올리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자,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하든지 그 책임이 이명박 정부에게 있다고 하는 자, 한미동맹 폐지하자고 하는 자, 제주 해군 건설기지 반대하는 자, 평택 미군기지가 침략전쟁기지라고 하는 자, 이런 자들을 우리가 편의상 종북이라고 하고 쉬운 말로 빨갱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준으로 하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얼마나 핵심적인 지금 자리에 다 있습니까? 이 종북 세력은 또 북한이 대남 공작을 할 때 완전히 밥입니다. 종북 세력하고 간첩이 내려와서 접선하면 옛날부터 신고를 잘 안 해요.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같은 편 정도가 아니라 북한에서 내려왔으니까 저 사령탑에서 내려왔으니까 상전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좌경 이념에 넘어가면요.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 또 무슨 총독부에서 내려온 사람처럼 갖고 놉니다. 이념적인 데는 이 계급 서열이 있어요. 김일성이가 1등이고 김정일이가 2등 됩니다. 나머지 전국 좌익 세력들이 왜 김정일 앞에 가면 그렇게 작아지느냐. 그 인간들의 판단의 잣대가 뭐 교양이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누가 저 좌경이냐 하는 걸 가지고 기준으로 하니까 이념적 성명성을 기준으로 하니까 김정일한테 가면 더 괴수한테 가면 고양이 앞에 쥐가 되듯이 그런 행동을 합니다. 예외 없어요. 간첩 활동에 밥이 된다. 이런 시대가 한국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유럽에도 다 좌익 득세 시대가 한때 있었어요. 그것은 1920대, 30년대, 40년대 이 한 30년 동안 러시아 혁명이 성공하고 히틀러가 등장을 하고 서구 지식인들이 히틀러를 반대하는 소련 편을 들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또 소련군이 잘 싸우니까 또 소련 편을 들고 이런 동안 한 30년 동안 서구에 거의 대부분의 지식인들도 좌경화되고 있습니다. 좌경화되고 있습니다. 이때 맨정신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소수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기억을 안 해요. 우리가 기억하는 몇 사람 빼고는 거의 다 좌경화되어 버렸어요. 종북득세 시대가 그때는 종공이라고 해요. 공산주의 투쟁하는 득세 시대. 그 동네에도 있었습니다. 그때 지식인의 행태도 우리나라에서 한 지금 더 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때 매정신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기억나는 사람이 앙드레 지드가 있어요. 공산주의자 플러스 공산주의자였습니다. 소련을 여행하고 나서 완전히 정신을 차렸어요. 그 다음부터 공산주의 비판하는 글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서 퀘스텔러라는 사람, 다크리스 앳 룸이라는 백조의 암흑이라는 이 우리나라 번역되어 있습니다. 라는 소설을 쓴다. 그 다음에 조지 오웰 이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 중에 이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제일 유명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이 사람 참 50대에 죽었죠. 1984년을 쓴 다음에 죽었는데 이 사람이 과거에 사회주의를 하다가 나중에 스페인 내전에 참전해가지고 공산주의 악마성을 보면서 이게 공산주의도 결국 파시즘과 같은 전체주의구나 하는 것을 안 다음에 글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984년 동물농장 등등 여러 책은 지금도 우리가 인용하는 공산주의의 그 악마성을 가장 깊게 관찰한 작품입니다.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대변이 걸려서 죽는데 자기 노트북을
자기가 잘 아는 여자분 한 사람이 있어요. 셀리아 커원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스캐스텔로 체제했던 사람인데, 뭘 하고 있었느냐. 대공산권 선전 부서에서 그걸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 노트를 정리를 해가지고요. 그 중에 38명의 지식인 이름을 써가지고 주면서 이 사람들을 조심해라. 이 사람들을 방송이나 이런 데 출연시키지 마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죽고 나서 이 명단을 공개를 해야 된다.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걸 이제 오웰 리스트라고 합니다. 요게 2003년에 공개가 됐습니다. 영국 정부가 공개됐어요. 2003년에. 그래서 38명의 명단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이 38명 보면 작가하고 기자가 제일 많아요. 작가, 기자. 거기 아주 유명한 사람들도 많아요. 뉴 스테이트맨의 편집자, 모스크바에 주재했던 데일리 익스프레스의 특파원, 옥저버지의 모스크바 특파원, 그 다음에 한국에도 이 사람 선생이 그런 데 있어요. 아이자크 도이치라는 사람, 트로츠키 전기를 쓴 사람, 뉴욕타임스의 모스크바 특파원, 데일리 익스프레스의 기자, 뭐 등등. 이 중에 한 사람, 여러분들도 잘 아는 사람 여러 사람 있는데, E.H. 카라는 사람이 있어요. E.H. 카. 역사는 무엇인가라는 책을 써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팔릴 정도 팔리고 있어요. 역사는 무엇인가. E.H. 카. 요 사람들이 너도 들었습니다. 이 E.H. 카는 한국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완전히 이건 소련의 앞잡이에요. 소련 역사를 14권이나 되는 책을 썼는데 스탈린을 그렇게 침송합니다. 이자가 한국에서는 제일 존경받는 지식인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지식인 사회가 좌계화되었다는 증거죠. E.H.카는 최소한 한국에서는 아주 경멸해야 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나중에 냉전이 끝나고 보니까 여기 명단에 올라가 있던 사람들 거의 다 이게 공산주의자 아니면 간첩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아주 조지 오웰이 정확하게 찍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조지 오웰은 잡지 편집자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식인 사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많아서 정보가 많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 데일리 익스프레스의 피터 스몰릿 기자는 KGB에 포섭된 간첩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포섭한 사람이 영국 정보기관에 있었던 팀 필비라는 사람인데, 이것은 캠브리지 나온 사람인데, 영국 정보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요직만 돌아다녔어요. 친구가 3사람이 있었는데, 이 4사람이 전부 KGB 간첩이었습니다. 거기에 영국 정보기관에 있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자리에 다 있었어요. 핵심적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정보 관련된 고급 정보를 소련으로 넘겨주었어요. 요 내놈이 다 또 탈출해가지고 나중에는 다 소련으로 가버렸어요. 그 사람도에서 포섭된 사람. 뉴욕타임스의 모스크바 특파원 드란티라는 사람은 스탈린 치하에서 모스크바 특파원하면서 소련에 유리한 기사를 썼다. 그래서 나중에 뉴욕타임스가 최근 이 드란티라는 사람이 퓰리츠상을 받았는데 하도 비판이 많아요. 이 사람이 쓴 기사를 지금 몇십 년 뒤에 보니까 완전히 스탈린 선전을 해줬다. 이거 우리가 받은 퓰리츠상이지만 이거 되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그 퓰리츠상을 주는 콜롬비아 대학한테 가서 다시 검증을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확실히 편향된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상을 돌릴 것까지 없다. 이렇게 되면서 이 사람들 중에 왜 이렇게 됐느냐. 동성연애자하고 변태성욕자하고 살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사진 같은 거 찍혀가지고 약점 잡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도 시대적 상황이에요. 이 시대, 1930년대. 그 미국은 여기서 예외냐? 미국도 예외가 아니에요. 전에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린 것 같은데, 미국에 IMF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IMF 미국이 주도를 했습니다. 그 IMF를 만드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 화이트라는 사람, 미국 재무부의 고관이었어요. 화이트라는 사람이 이사로서 IMF를 만드는 상판이 걸렸습니다. 이 사람이 소련 간첩이었어요. 그리고 얄타 회담에 루즈벨트를 수행해서 간 사람이 있어요. LJ 히스라는 사람. 국무성에 총만 받는 하버드 출신의 엘리트였습니다. 이 사람이 고정같이 케이지의 암호명을 딱 받은 거죠. 그래서 얄타 회담 끝나고 나서 이 사람이 소련을 방문해요. 소련에 가니까 소련 공산당의 외무부 부장이 히스한테 그동안은 참 여러 가지 수고해서 고맙다 하고 인사하는데 그 정보를 미국 정보기관에서 파악을 했어요. 암호명도 파악을 했어요. LG 히스라는 사람이 뭐였느냐? 유엔을 만든 사람이에요. 유엔. 미국이 유엔 만들 때 루즈벨트가 이 사람한테 실무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승만하고 악연이 있어요. 이 사람이 또 아시아 담당 고관을 했어요. 이승만은 아주 박대한 사람이에요. 박대할 수밖에 없지. 소련이 지배하는 사람이니까. LG 히스. 이 사람 정체는 언제 밝혀졌느냐? 메카시 성풍이 한참 일어나서 이 공산당 세력을 제거하는 이런 일이 미국에서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그게 좀 과하게 돼가지고 그걸 메카시즘이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용공 조작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메카시가 폭로한 사람 중에서는 진짜 간첩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LG 히스입니다. 이것은 미국 의회에서 통과를 했어요. 그것을 주관한 사람이 닉슨이었습니다. 닉슨, 젊은 국회의원 닉슨이 앞장서가지고 LG 히스를 통보를 했는데, LG 히스는 이 하버드 대학 나온 때부터 고용된 간첩으로서 돈 받은 건 아닙니다. 자진해서 이념적으로 이미 사회주의자니까 자진해서 정보를 제공합니다. 돈 받고 무슨 정보 변형하는 것은 다 그 별 효과 없죠. 그래서 LG 히스가 간첩이라는 증거가 많이 나왔는데 그걸로 기소하지 않고 의회에서 위정을 했다. 위정 혐의로 구속됐어요. 실형을 받았습니다. 한 2, 3년 살다가 나와서요. 이 사람 죽을 때까지 80세 넘어서 죽었는데 죽을 때까지 자기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때는 뭐 도청한 자료나 뭐 이런 걸 미국에 알고 있지만 공개를 하지 않죠. 공개하면 그 정보의 소스가 노출되니까 정보기관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 정보를 어떻게 수집해야 되냐 알겠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머리에는 LG 히스는 희생자다. 메카시 성풍 용공 조작의 희생자고 LG 히스를 감옥에 보낸 닉슨은 저 나쁜 사람이다. 이런 하나의 신화가 만들어져서 특히 지식인 사회에서 그렇게 됐어요. 그럼 나중에 명절이 딱 끝나보니까 간첩이라는 게 바뀌어졌어요. 요게 미국입니다. 미국. 영국. 요런 현상은 왜 일어나느냐. 바로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존재하는 거죠. 그 사회적 분위기는 뭐냐. 내가 소련을 좋아하고 사회주의자가 되고 그게 고용돼가지고 소련을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하는 게 비양심적이고 반역적인 것이 아니고 그게 양심적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애국적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고 그 분위기 속에서 이런 짓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국이 바로 지금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가지고 아까 그 교사가 얼마나 지금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까? 욕을 하면서
아주 근사한 선동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